민지야, 내가 내 자네 넣은 게 도대체 뭐냐? 아버님, 그건 그냥 아버님을 위해 시아버지의 잔에 떨어진 정체 모를 가루, 모두가 며느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러분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6시 충북 보은의 작은 읍내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한상도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추 세워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약사로 살아온 자부심이 상도의 걸음걸이에서 묻어났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상도는 한드약국 앞에 서서 셔터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쇠사슬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약국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약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상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만큼은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옆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상도는 흥얼거리며 처방전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봉지들이 날짜 순으로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상도는 각각의 처방전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약은 정직해야지. 한 알도 틀려서는 안 되는 법이야. 상도의 철칙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상도를 믿고 찾아왔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상도에게 약국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상도는 자신의 약통을 꺼내봤습니다. 일주일치 약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케이스였습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약, 그리고 관절에 좋은 글루코사민이 요일별로 나뉘어 담겨 있었습니다. 상도는 매주 일요일마다 한 주간의 약을 미리 나눠 담아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직 화요일분까지 남았네. 상도는 월요일 칸을 확인했습니다. 파란색 고혈압 약과 하얀색 당뇨약이 정확히 들어 있었습니다. 상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의 체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가 있으세요? 무릎이 자꾸 아파서요. 비가 오기 전에는 더 심하게 아프네요. 상도는 할머니의 증상을 자세히 물어본 뒤 적절한 관절 건강식품을 권했습니다. 단순히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조언해 드렸습니다. 계단 오르내리실 때는 천천히 하시고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약사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할머니가 나가신 뒤에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감기약을 지어가는 아저씨, 소화제를 사러 온 아주머니, 연고를 사러 온 학생까지. 상도는 각각의 증상을 꼼꼼히 물어보고 적절한 약을 권했습니다. 상도에게 손님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었습니다. 상도는 손님들의 건강 상태를 거의 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약은 거르시면 안 됩니다. 꼭 챙겨 드세요. 감기 기운이 있으실 때는 일찍 오세요.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해요. 상도의 이런 세심한 배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상도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 민지가 약국으로 들어왔습니다. 42살의 민지는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어서 가끔 약국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오늘도 앞치마를 두르고 와서
약품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이야. 손님이 계속 와서 말이지. 혈압약은 제때 드셔야 해요. 식후에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상도는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약은 내 손으로 챙긴다. 걱정 말아라. 민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이 챙겨주는 걸 싫어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약품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오늘 저녁에 보약 끓여드릴게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몸보신 하셔야죠. 그래, 고맙다. 민지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상도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집 온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아버지를 잘 챙겨주는 며느리였습니다. 상도는 민지를 친딸처럼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는 봄 경로잔치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준비 회의를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앞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재래시장에서는 잔치에 쓸 식재료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도도 경로잔치 준비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막걸리 한 잔 나누며 담소를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상도에게는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약국 일을 마치고 잠시 마을회관에 들렀습니다. 준비위원들이 모여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실 것 같네요. 좋은 일이지.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좋은가. 상도는 경로잔치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상도에게 이웃들과의 모임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도는 약국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민지가 끓여놓은 보약 냄비가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니 각 끓인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보약 끓였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상도는 국자로 보약을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후후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맛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오늘 맛이 좀 다른데? 색깔도 평소보다 아주 조금 옅어 보였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분 탓일까 싶어서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역시 평소와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재료를 바꿨나? 아니에요. 똑같이 끓였는데요. 아마 기분 탓일 거예요. 민지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도의 예민한 미각은 분명히 차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보약을 먹어왔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상도는 거실에 있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윤달 표기가 된 달력이었습니다. 오늘 날짜에 작은 네모가 쳐져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쳐놓은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도 자신이 표시한 것도 아니고 민지가 표시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상도는 달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날짜에도 비슷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짜에만 네모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상도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보약 맛이 달랐던 것과 달력의 네모 표시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약사로서 사람들을 속인 적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요즘 경로잔치 준비로 바빠서 피곤해진 건 아닐까요? 상도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약사로 살아오며 쌓아온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도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도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보약 맛이 달랐던 것과 달력의 네모 표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상도는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경이 예민해진 건가? 약국에 도착해서 셔터를 올리고 들어섰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처방전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상도는 계산대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습니다. 몇 분 후 어지럼증이 사라졌지만 찜찜했습니다. 혈압계를 꺼내서 재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높았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평소와는 다른 신호였습니다. 오전 9시쯤 동네 할머니 박춘자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춘자님. 그게 말이에요. 요즘 마을에 이상한 영업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만병통치 가루라면서 비싸게 팔더라고요. 저도 호기심에 하나 사서 먹어봤는데 속이 울렁해서 혼났어요. 상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춘자님, 라벨도 없는 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우리 약사님이 주는 약만 먹어야겠어요. 춘자가 나간 뒤 상도는 자신의 약통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분명 어제는 파란색 고혈압 약이 먼저 보였는데 오늘은 하얀색 당뇨약이 먼저 보였습니다. 약통 뚜껑 가장자리에 손기름 자국이 새로 생긴 것도 보였습니다. 누가 만졌나? 의심이 점점 생겼습니다. 자신이 순서를 바꾸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자 민지가 점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점심 드세요. 상도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지야, 어제 내 약통을 만진 적 있나? 민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님, 약통요? 아니에요. 왜요? 아니야, 그냥. 상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식사 후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제 발견했던 투명 봉지가 있던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봉지는 치워졌지만 바닥에 하얀 가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도는 손가락으로 가루를 찍어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전분 냄새에 약간 쓴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수한 전분 가루가 아니라 뭔가 다른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도는 가루를 조심스럽게 작은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증거로 보관해야 했습니다. 오후에 약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약통이 바뀐 것, 보약 맛이 달랐던 것, 이상한 가루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자 민지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지야, 오늘 뭘 끓이고 있나? 보약이요. 어제처럼 똑같이 끓이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지가 보약을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보약 드세요. 상도는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역시 어제와 다른 맛이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어제와 똑같이 끓인 거지? 네,
똑같이 끓였어요.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 마시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상도는 거실로 나와서 달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 봤던 네모 표시 외에 며칠 전 날짜들에도 작은 점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보약을 마신 날들이었습니다. 상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보약 복용일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보약 냄비를 확인했습니다. 냄비 바닥에 하얀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맡았던 것과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보약에 뭔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주방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아버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자신의 혈압과 맥박, 식사량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누구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정교하게 관찰한 흔적이었습니다. 필체가 낯설지 않은데 누구 것인지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상도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상도는 수첩을 다시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들킨 티를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냄비 바닥의 가루도 조심스럽게 긁어내어 또 다른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침실로 돌아가면서 상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상도는 서랍 깊숙한 곳에 증거 봉투들을 숨겨두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도는 약사로서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도는 거실 한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녀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야, 할아버지인데 혹시 집에 설치할 수 있는 작은 카메라 같은 거 있나? 할아버지, 왜 갑자기 카메라를요? 그냥 집 보안 때문에. 요즘 동네가 좀 불안해서. 소라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도는 안심했습니다. 약국에서도 상도는 자신만의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주방 저울을 서랍에 숨겨두었습니다. 매일 자신의 약통 무게를 재서 수첩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약을 만진다면 미세한 차이라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 고혈압약 2알, 당뇨약 1알. 총 무게 3.2g. 상도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제 누가 건드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약국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믿음직스럽지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약사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문기라고 합니다. 이문기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건강식품 영업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요즘 어르신들한테 아주 좋다고 소문난 제품이 있어서요.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검은 가방에서 투명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뼈와 간에 아주 좋은 천연 성분이에요. 어르신들이 드시면 금세 기력이 좋아지죠. 상도는 봉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라벨도 없고 제조처도 없네요. 우리 약국에서는 이런 건 취급 안 합니다.
이문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약사님, 이 동네 어르신들 벌써 다들 드시고 계시는데요. 박춘자 할머니도 효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춘자가 분명히 속이 울렁했다고 했는데 이문기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약사님만 이렇게 원칙 타령하시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새로운 걸 원하세요. 이문기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약사님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관심 있으실지도 모르죠. 이문기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약사님께는 특별한 조건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문기가 나간 뒤 상도는 찜찜했습니다. 박춘자가 말했던 수상한 영업사원이 바로 이 사람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도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45살의 도윤은 요즘 택배 대리점 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냐?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요. 빚도 좀 있고. 상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 문제니까요. 하지만 도윤의 표정에서는 깊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상도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2개의 찻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차를 우려드릴게요. 민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도는 의심의 눈으로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또 뭔가를 넣은 건 아닐까요? 상도는 일부러 잔의 위치를 살짝 바꿨습니다. 민지가 차를 우려서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이 잔 말고 제가 드린 잔으로 드세요. 더 깨끗하게 씻어둔 거예요. 민지는 상도가 고른 잔을 피하고 다른 잔을 권했습니다. 상도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왜 굳이 특정 잔을 고집하는 걸까요? 왜 이 잔이어야 하지? 아, 그냥 더 예쁜 잔이라서요. 민지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상도는 민지가 권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잔밑을 자세히 보니 미세한 가루 흔적이 보였습니다. 민지야, 이 잔에 뭔가 묻어 있는데? 아, 그런가요? 제가 다시 씻어드릴게요. 민지는 당황한 듯 잔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상도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도는 한 모금만 마시고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마시겠다. 민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차를 치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 마시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상도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상한 영업사원 이문기가 박춘자 이름을 언급했던 것, 민지가 특정 찻잔을 고집한 것, 그리고 잔에서 발견한 가루 흔적까지. 상도는 부엌으로 가서 민지가 씻어둔 찻잔을 확인해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였지만 잔 모서리에 미세한 흰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도는 그 가루를 조심스럽게 긁어내어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문득 오늘 이문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약사님,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특별한 조건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까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상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지가 정말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문기 같은 사람들과 연결된 것일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돌아가면서 상도는 서랍에 숨겨둔 증거 봉투들을 확인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도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날 오후 상도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반상회에서 돌아온 이웃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약사님,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약을 바꿔서 집을 노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상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글쎄요. 누가 그런 말을 퍼뜨리는지 모르겠지만 온 동네가 그 얘기로 시끄러워요. 할머니가 나간 뒤 상도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어제 만났던 이문기가 일부러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이렇게 소문으로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도는 도윤을 만났습니다. 도윤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상도는 뒤에 서서 들었습니다. 빚독촉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이 상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계셨어요? 힘든 일이 있나?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택배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너무 불어나서. 얼마나 되는데? 3천만 원 정도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해요. 아버지 약국도 위험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몰랐다니 자책스러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민지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무슨 걱정이 있나?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민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9시쯤 도윤이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도는 궁금해서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도윤은 골목 끝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가 가까이 가봤습니다. 도윤이 만난 사람은 이문기였습니다. 도윤 씨,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3천만 원이면 한 번에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약품들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문기는 검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법이면. 아니에요. 그냥 건강식품이에요. 마을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았습니다.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야겠죠? 당연히 비밀이어야죠. 특히 약사인 아버지께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상도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수상한 사람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도 관심 있어 하거든요. 이문기가 압박하자 도윤은 더욱 고민스러워 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죠? 걱정 마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셔요. 이문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상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윤과 이문기가 헤어진 뒤 상도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위험한 거래에 손을 뻗고 있었고 이문기는 이미 자신의 집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민지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도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님이 눈치채시면 어떡하죠? 민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도의 머릿속에 스쳤다. 혹시 민지가 도윤과 이문기를 연결하는 고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확신은 없었지만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불안이 그를 짓눌렀다. 네, 조심할게요. 끊을게요. 민지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상도와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방금이야. 누구와 통화했나? 아, 그냥 친구와요. 하지만 민지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상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거래, 민지의 수상한 전화, 그리고 마을에 퍼진 소문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도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지가 무언가를 서둘러 치우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뭘 치우고 있나? 아, 그냥 설거지요. 하지만 싱크대에는 작은 계량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던 도구였습니다. 계량컵의 손잡이 부분이 아직 젖어 있어서 방금 전까지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도는 민지가 나간 뒤 계량컵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도윤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너 어젯밤에 누구 만났나?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친구 만났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다 봤다. 도윤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빚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도 수상한 거래는 하면 안 된다. 수상한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건강식품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믿으면 안 된다.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빚을 갚아주실 거예요? 상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간을 좀 줘봐. 방법을 찾아보겠다. 시간이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민지야, 너도 뭔가 숨기고 있지? 민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 전화통화, 그리고 아침에 치우고 있던 계량컵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민지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뭘 오해하지 말라는 거냐? 상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하고 있는 거냐? 민지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상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로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마을회관에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준비위원들이 분주하게 막걸리와 전, 떡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평소라면 기대했을 행사였지만 오늘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도는 한 구석에 앉아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민지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기분 좋게 드세요. 민지는 상도의 막걸리 잔에 가루를 톡 털어 넣었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일어나서 잔에 가루를 넣는다 라고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상도와 민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내 잔에 뭘 넣었지? 상도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버님을 위해서. 민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맺혔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독살하려 한 거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문이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상도가 갑자기 몸을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막걸리와 가루가 섞인 것을 마신 직후였습니다. 119 불러. 약사님이 쓰러졌어.
회관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상도는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민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상도가 깨어났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도윤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내가 왜 여기에?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의사 선생님이 막걸리와 특정 성분이 상호작용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다고 하시네요. 상도는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경로잔치, 민지가 잔에 넣은 가루, 그리고 자신이 쓰러진 일까지. 민지는 어디 있나? 집을 떠났어요. 친정에 좀 가 있겠대요. 떠났다고? 도윤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민지를 의심하고 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민지가 그럴 애가 아닌데. 상도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민지가 자신을 해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상도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지의 흔적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탁자 위에 작은 수첩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열어보니 첫 장에만 간단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을 지키려 했는데 오히려 해가 된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 아래로는 자신의 혈압 수치가 몇 개 기록되어 있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상도는 수첩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보건소 후배 박종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약사님, 지난번에 맡긴 가루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 독성은 없어요. 전해질과 비타민이 주성분인 건강보조식품이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중에 유통되는 비슷한 불법 제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 제품? 네, 이문기라는 사람이 판매하는 제품인데 허위 광고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상도는 이문기의 이름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종태야,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나? 아직 수사 중이라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상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문기가 마을에 나타난 시점과 자신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겹치는 시기가 비슷했습니다. 상도는 달력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윤달에 네모친 날짜를 보니 그날이 바로 이문기가 처음 약국을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무슨 거래를 하자고 자꾸 접근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거래?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약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협박해요. 상도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이문기와 관련된 일일까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표격인 사람이 이문기라고 하더라고요. 상도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문기가 도윤까지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아, 절대 그런 사람들과 엮이면 안 된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빚도 있고 가족들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또 그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상도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문기였습니다. 저 사람이 이문기인가? 네, 맞아요. 이문기는 집 불 꺼진 창을 한참 올려다보더니 휴대폰을 꺼내 짧게 통화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이면 끝나겠지. 그리고는 비웃듯 고개를 젖히며 차에 올라탔다. 상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문기가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집을 떠난 것도, 도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도윤아, 내일부터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라. 네, 아버지. 상도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문기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상도는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루 샘플들, 민지의 수첩, 그리고 이문기의 정보까지. 이제 진실을 밝혀낼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도는 일찍 일어나서 민지가 남긴 수첩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첫 장에 죄송합니다라는 글 아래 페이지들을 넘겨보니 더 많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혈압 160, 90 위험 수치. 술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됨. 오늘은 가루 넣지 않음. 혈압약을 이미 드셨기 때문. 저녁에 막걸리 드실 예정이라 아침 전해질만 조금. 상도는 수첩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지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는 오히려 가루를 넣지 않았다는 기록까지.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을까. 상도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민지가 얼마나 조심스러워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약을 직접 챙겨 먹겠다고 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몰래 음식에 건강보조제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픈 몸보다 더 무거운 건 정직하게 곁을 지켜온 며느리를 믿지 못한 자신의 마음이었다. 약국으로 가는 길에 상도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원인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약사로서 쌓아온 직감과 경험이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문기였습니다. 약국에 도착해서 상도는 보건소 박종태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종태야, 이문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약사님, 왜 그러세요? 혹시 그 사람과 접촉하신 적이 있나요? 며칠 전에 약국에 왔었어. 수상한 가루를 팔려고 했지. 위험해요. 그 사람이 파는 제품들 때문에 피해를 본 어르신들이 여러 명 계세요. 어지럼증,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도 있었고요. 상도는 자신이 느꼈던 어지럼증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나? 아직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면 바로 신고하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상도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문기가 약국에 나타난 날부터 시작된 모든 이상한 일들. 민지의 행동도 사실은 이문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후에 도윤이 약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어젯밤에 이문기라는 사람이 직접 만나자고 연락 왔어요. 다시 만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정말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어요. 도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 거냐? 제가 그 사람 물건을 팔아달라는 거예요. 마을 어르신들한테 직접 납품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빚도 다 갚아주겠다고 해요. 도윤은 손을 덜덜 떨며 말했다. 거절하니까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상도는 이문기의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도윤을 이용해서 마을 전체에 불법 제품을 유통시키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런 거래는 위험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절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내가 나서겠다. 너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연락하지 마라. 아버지가 나서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괜찮다. 난 약사야. 이런 일을 처리하는 게 내 역할이기도 해. 그때 약국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 동네에서 온 최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 이문기라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그 사람이 파는 가루를 먹고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상도와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증상이었나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지면서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 수 없는 성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도는 자신이 경로잔치에서 쓰러진 것과 비슷한 증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아셨나요? 저희 동네에도 왔었어요. 처음에는 건강식품이라고 하면서 접근했는데 나중엔 안 사면 내 아버지가 2번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들겠다. 나중에는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최영희의 말을 들으니 이문기의 수법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약사님들께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해요.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최영희가 나간 뒤 상도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이문기가 여러 지역에서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리고 민지에게도 연락해봐야 해. 상도는 핸드폰을 꺼내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직 화가 나 있을 거야. 상도는 자신의 의심 때문에 민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도는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지의 수첩, 이문기의 협박, 그리고 다른 지역 피해 사례까지 모든 퍼즐이 거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달력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윤달 표기가 된 네모친 날짜들을 보니 모두 자신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던 날들과 일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 상도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이문기와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그때 도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문기가 내일 저녁 8시에 마을 외곽 창고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마지막 기회라면서요. 좋아. 내가 같이 가겠다. 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괜찮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그리고 민지에게도 진실을 알려줘야 해. 상도는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약사로서의 직감과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이문기와 맞서서 이 모든 일을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8시 상도와 도윤은 마을 외곽 창고로 향했습니다. 가로등이 고장 난 어두운 길을 걸어가니 발밑에서 자갈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하자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축축한 냄새와 함께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문기의 목소리였습니다. 상도와 도윤이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이문기가 손전등을 켜며 그들을 비췄습니다. 약사님까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문기의 표정에는 이제 가면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약국에서 보였던 정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상도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요? 그냥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원칙만 따지시더라고요. 이문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잘못인가? 약사님, 세상이 바뀌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하는 시대예요. 가족? 도덕?
다 핑계일 뿐이에요. 이문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도윤 씨도 결국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문기는 검은 가방에서 약봉지들을 꺼내며 도윤 앞에 던졌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이걸 마을 어르신들한테 파시면 3천만 원은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자신에게는 큰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법이라면, 불법? 누가 알겠어요? 그냥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문기가 압박했습니다. 도윤 씨가 안 하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가족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방법 말이에요. 그때 상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네가 우리 며느리에게도 접근했지? 이문기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그분도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 시아버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좋다고 했죠. 이문기가 무심코 진실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절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한테 진실을 말하겠다면서요. 상도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지가 처음에는 이문기의 말을 믿었지만 나중에 위험성을 깨닫고 상도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지가 집을 떠난 거구나. 그분이 계속 방해하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했죠. 마을에 소문도 퍼뜨리고 경로잔치에서도 오해가 생기게 만들었어요. 이문기는 자신의 계획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도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린 거야. 망가뜨린 게 아니라 기회를 준 거죠. 도윤 씨만 협조했으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문기가 도윤에게 다시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윤은 한참 망설이다가 봉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도윤아. 그때 도윤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평생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뭔지 알아요? 정직하게 사는 것,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게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준 삶이었어요.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믿겠습니다. 빚이 있어도 가족을 배신할 수는 없어요. 상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들이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문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때 상도가 주머니에서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자네가 만든 가짜 가루들 다 분석 끝났어. 뭐라고요? 보건소에서 성분 분석한 결과 불법 첨가물이 검출됐지. 그리고 다른 지역 피해자들 신고도 다 접수됐고. 상도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알아? 이문기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이제 끝이야. 자네가 벌인 일들 다 밝혀질 거야.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도가 미리 말해 박종태가 보낸 경찰차였습니다. 이문기는 급히 가방을 정리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다른 방법을 썼을 텐데. 자네가 무슨 방법을 써도 결과는 같았을 거야. 상도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차 불빛이 창고 안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문기는 다른 출구로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문기 씨, 불법 판매 및 협박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문기가 발악했습니다. 내가 잡힌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래도 자네만큼은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게 됐지. 상도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문기가 경찰차에 태워져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너희 가족이 끝까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어. 넌 한 명 막았을 뿐이야. 창고에는 상도와 도윤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이제 끝났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지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민지도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달 뒤 한들약국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새로운 안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복약 달력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도는 매일 아침 어르신들에게 약봉지에 날짜 스탬프를 찍어드리고 약을 드시지 않은 날에는 빨간 스티커를 붙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박춘자님, 어제 저녁약을 드시지 않으셨네요? 아이고, 깜빡했어요. 이제 이 스티커 덕분에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춘자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국 한편에는 손주의 디지털 교실이라는 작은 코너가 생겼습니다. 손녀 소라가 어르신들의 스마트폰에 복약 알람을 설정해드리고 간단한 건강 앱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약 먹을 시간마다 알림이 와요. 어머, 이 작은 기계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어르신들은 신기해하며 소라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민지의 혈압 노트 강의였습니다. 민지는 일주일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도가 직접 찾아가서 모든 진실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뒤였습니다. 민지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 내 마음도 몰라주고 미안했다. 아버님, 저도 몰래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서로 진심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를 더 믿고 소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민지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혈압관리법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술과 함께 약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시아버님 때문에 많이 배웠어요. 어르신들은 민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알고 보니 건강을 챙겨주려 한 거였구나. 그러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이제 마을 사람들은 민지가 기록해온 혈압 수첩과 시아버지를 지켜온 진심에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상도는 약국에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도윤도 달라졌습니다. 이문기 사건 이후 택배 사업을 정리하고 약국 일을 도우면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빚은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혈압 노트강의 신청자가 많이 왔어요. 그래, 민지가 고생이 많구나. 마을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요. 상도는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가족들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가니 민지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2개의 작은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전해질 음료를 따로 준비했어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자. 상도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은 물부터 드세요. 식탁에 앉은 상도는 잔을 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잔은 바꾸지 말자. 대신 마음을 섞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민지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상도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반짝거리는 약봉지들 위로
오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문기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징역 3년에 벌금형이라고 하네요. 그래, 다행이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네. 상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약이 아니라 믿음이고, 믿음을 지키는 건 내가 먼저 고집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걸 배웠지. 민지가 부엌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로 믿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상도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친다. 예전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약사로서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믿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며칠 뒤 새로운 복약 달력 프로그램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마을회관에는 어르신들이 가득 찼습니다. 상도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혼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챙겨줘야 하는 거예요.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앞으로 한들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을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민지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개강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약사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가족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들약국의 불빛은 오늘도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상도는 내일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건강을 지키는 약사로서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